안녕하십니까. 이춘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한국 언론들이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둬서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베트남에 미국이 무기 수출, 이제 금수 조치를 완전 해제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참 세상이 그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네. 미국이 월남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사실은 뭐 이거 전쟁 끝나는 과정을 보면은 미국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우당탕 끝내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그 전쟁을 내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그러면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냥 우당탕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월남이 공산 국가로 통일을 하고 네. 통일을 하자마자 이제 사실은 잠재적으로 미국 편이 됐습니다. 중국하고 79년에 전쟁을 하는데 75년에 통일을 한 나라가, 그때 이제 미국이 뒤에서 아주 적극 지원을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그 구원이 있고 또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을 하느라고 독립운동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국주의라고 생각하는 미국하고 관계가 이렇게 완전 정상화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이 이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이 점점 크면서 특히 이제 남진아해로 진출함에 따라 베트남은 아주 뭐 거의 미국의 준동맹 수준의 이제 국가로 그 변신을 하는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을 해 가지고 뭐 동맹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월남에 대한 무기 수출 전면 금지를 전면 풀어버렸습니다. 자유롭게 수출하겠다는 그렇죠. 뜻이죠. 월남이 사는 거 다 뭐 다 팔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뭐 우리가 그 지정학적 큰 변동이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권력 변동이 파워 구조가 바뀌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한번 따져보죠. 그 전에 이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갔습니다만은 그 전에 미국 국방 관리들이 뭐 쉬지 않고 갔죠. 그렇죠. 미국 국방장관 가고 네. 현역 태평양 사령관이 방문했고, 태평양 사령관이 그 다낭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다낭이라는 거는 뭐 월남에서 제일 그 월남 전쟁 할 때 미군이 제일 중요한 항구로 치던 그런 항구인데, 지금 옛날 그 호치민시에서 이렇게 북상을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월남이라는 나라가 아주 길쭉하게 생긴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 해안가에 길게 늘어서 있는 나라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배꼽쯤 되는 데가 다낭이에요. 거의 중간쯤 되는 데 있는 동쪽에 있는 항구. 동쪽 이제 그러니까 그걸 서태평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그 태평양의 제서쪽이니까. 그리고 남진아해, 뭐 베트남 동해라고 얘기하는 그 바다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강릉쯤 될 것 같아요. 거기 그 다낭이라는 아주 그 전략적 요충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들 함대, 그 태평양 함대 제독들이 이제 최근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 걸 보고 우리는 이제 군사적으로 월남하고 미국이 상당히 그 근접을 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은 뭐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흔히서 말로 이제 말뚝을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동맹입니다. 근데 뭐 동맹을 꼭,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진짜 동맹은 이스라엘인데, 미국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뭐 동맹하자는 그런 말 아무 한 마디도 없습니다. 뭐 문서가 오간 것도 아니고 오가지 않았는데 진짜 친구가 됐죠. 근데 지금 베트남하고 미국이 아마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도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다낭이라는 데는 이제 최근에 그 뭐 세계 뭐 10대 떠오르는 관광지 중에 하나, 그렇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이른바 중국의 그 남사군도, 중국명 남사군도에서 아주 가까운 항구고요. 그러면은 남사군도의 서쪽에는 이제 다낭이 있는 거고, 남사군도의 동쪽에는 클라크 기지, 필리핀이 미군 나가라고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받아들여서 거기 기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대양 해군 전략을 완전히 말하자면은 동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진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그 U자로 돼 있습니다. U자 모양인데, 그걸 이렇게 그리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다 이제 금을 걷습니다. 그 남진아해 줄을 9개를 거가지고 이렇게 약간
띄어놓은 선이죠. 그걸 나인 대시 라인이라고 그래요. 남해 9단선이라고 그럽니다. 네. 중국의 남해에 있는 9개의 선으로 이어진 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이어놓으면은 꼭 그 소 혓바닥처럼 보입니다. 네. 그 모양이.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암소 혓바닥이라고 불러요. 카오라고 네. 부르고 네.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람은 황소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이미지가 이제 네. 중국이 그 큰 나라니까. 그런데 중국이 그 선을 그어놓고 그 바다의 한 90% 이상 됩니다. 그 선이. 그 전체가 자기네 영해다. 뭐 영해라기보다도 하여간 자기네 영향권에 있는 거다. 내 거다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섬이 다 자기 거다라고 그랬는데 베트남은 베트남 나름대로 그보다 훨씬 더 바깥쪽에 금을 그어놓고 이것이 우리 거고 네. 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금이 막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막 겹쳐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은 여기선 뭐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겠구나 네, 하는데 국제 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베트남하고 필리핀 해군이 모여서 축구 시합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 베트남 해군이 월남을 방문해서 같이 축구 시합하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베트남 정도가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뭉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각각 네. 두 나라 전체를 적극 이제 지원하기 시작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월남전에서 미국과 직접 그 전쟁도 했습니다만 뭐 전쟁에 대해서 사과해라 뭐 아무튼 그런 요구 뭐 국민들로부터도 안 나오고 정부로부터도 안 나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가 그 나라가 엄청나게 전략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따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가 없다는 것을 뭐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는 웬만한 나라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좀 이상하게 보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 평범한 진리를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걸 보면은 네. 그게 참 신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베트남이 원래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고 프랑스랑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프랑스와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민족주의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공산주의라는 데다가 방점을 두고 가서 막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를 쫓아내고 이제 미국이 베트남의 독립을 막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전쟁을 한참 하다가 미국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월남 전쟁이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데 한참 전쟁을 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전쟁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우리가 민족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자라고만 보고서 지금 우리가 이걸 막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네. 그래서 저 보니까 더 민족주의가 이 남부 베트남이 아니라 북부의 호지민. 네. 호지민이 진짜 민족주의 같아요. 근데 미국은 남쪽을 도와주고 있는데 네. 남쪽을 도와주는 이유는 그냥 자본주의라고. 네.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한참 하다 생각한 것이 저 나라가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호지명이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네. 중국한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중국한테 대들겠구나. 미국은 세계를 큰 관점에서 보니까 네. 월남이 공산화가 되면 인도지나 반도가 다 공산화되고 그러면 인도까지 공산화되고 미국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도미노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봤는데 저게 도미노가 아니라 호지민이 그 한번 이름이 호지명입니다. 네. 우리말로 호치민이 전쟁에 이기면은 공산주의 베트남에 생기겠지만은 이거는 공산주의 이전에 민족주의고 중국 세력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나라야라고 미국이 판단하고서 손을 떼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닉슨 독트린이 다 거기랑 관련이 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1975년 어느 날 그냥 우당탕 2주일 만에 손 떼는 거죠. 갑자기 뭐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겨도 되나 싶을 만큼.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그때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거가 공산국가로 통일을 하자마자 베트남은 중국하고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중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79년에 중월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중월 전쟁할 때 이제 중국은 베트남을 혼내주겠다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진짜 혼난 것은 중국입니다. 베트남이 전쟁할 때
미국이 옆에서 모든 정보를 베트남군한테 준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전투에서는 네. 미국이 베트남이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총칼을 맞대고 싸운 상대가 그렇죠. 미국과 베트남인데 그렇죠. 미국이 중월 전쟁을 할 때는 오히려 정보를 줬다. 이건 뭐 거의 공개된 사실이. 뭐 공개된 사실이고 가르쳐줬습니다. 전쟁할 때. 그래서 중국이 들어가서 아주 고전을 했죠. 근데 중국이 그 전쟁이 이제 자기가 혹독하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중국 사람들이 또 그런 그 세계관이 다르다는 게 자기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긴 이유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월남한테 교훈을 주었다 그랬는데 그건 뭐 중국식 해석이고 월남 사람은 교훈밖에 받았죠. 아, 중국이란 나라는 옆에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멀리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저 나라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 베트남의 대전략이 지금 이제 완전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베트남에 가보고 그 호치민 시 옛날 사이공이죠. 사이공. 이제 월남전 기념관에 가보니까 한국군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뭐 인형 비슷한 게 있어서 그 한국군이 이제 뭐 양민 학살하는 전시물이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본 분들은 한국군임을 알 수 있는 이 부대 마크나 이런 걸 다 띄워놨더라.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아예 그런 것도 없어졌다. 없고 한국군 몇 명이 참전했다는 통계는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엽제 때문에 고생을 하는 뭐 베트남군, 미군,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군, 뭐 나중에 이제 그 나이 들어서의 모습이죠. 그런 것들은 전시가 돼 있습니다만 적어도 뭐랄까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승자의 여유로 봐야 될까?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은 이제 국제 정치를 아주 이 능란하게 영리하게 이 적응하는 사람들이죠. 한국하고 지금 월남은 그 경제 관계가 아주 지금 돈독해지고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서 과거의 이 나쁜 기억들을 일부러 나쁜 상처들을 일부러 자꾸 도지게 할 필요 없다라는 상처를 덧나게 하지는 그렇죠. 않죠. 그런 그 정확한 국제 정치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유일하게 이거는 금기로구나 하고 느꼈던 것은 과거 그 월남 사우스 비엔남의 국기 이거는 어디서도 이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뭐 그러니까 그 베트남 저는 구경 놀러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베트남 깃발이 곳곳에 너무 많잖아요. 빨간 바탕에 노란 별. 그게 이제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기보다도 그 깃발이 많은 나라들이 보면 센 나라들입니다. 미국 어디 가도 깃발이 그냥 시내를 전부 깃발로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이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태극기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베트남 같은 나라가 대단히 민족적이고 그리고 국제 정치에 대단히 적응을 잘하고 프랑스가 적이었다가 미국이 적이었다가 지금 중국이 대항 세력이 되니까 그대로 미국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베트남은 몇천 년 독립국을 유지하는 것이죠. 지금 인구도 9,400만이라 뭐 어마어마하고 또 평균 연령대가 29세인가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라죠. 인구 9천만에 그래서 미래의 아시아에 정말 떠오르는 나라를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전략을 계산하는데 미국 사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시아에 3대 강국이 있다. 3대 강국이 인도, 중국, 일본이에요. 근데 이 3대 강국이 절대로 뭉치게 놔두면 안 된다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기본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 적어도 한 나라는 미국 편이어야 한다. 이제 미국의 계산 방법인데 지금 미국은 계산이 좀 널널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과 인도가 확실한 미국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 베트남까지 지금 미국 편으로 가시하는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걸 내가 알면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은 아시아에서 여유롭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약간 그러니까 대적하는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완전하게 미국 편이 된 나라가 이 세 나라다. 하나가
인도, 하나가 일본, 네. 하나가 베트남이다 그랬는데 이 세 나라의 인구와 경제력과 군사력이 중국을 능가한다. 그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이 대응을 하는데 아시아의 세 친구가 이제 그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센 나라다. 근데 지금 미국이 베트남은 뭐 완전히 진짜 친구처럼 만드는, 그리고 베트남도 거기에 동의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한국과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동맹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거겠죠. 지금 미국이 대전략은 지금 북한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하는데 북한은 미국의 적국은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그 미국이 북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그랬죠. 북한은 미국이 나는 대학생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지. 북한은 유치원생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유치원생을 적으로 삼는 법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 손봐야 될 적은 아닙니다. 그냥 이 기자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은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 아시아에 지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의 대전략에 대해서 아주 칼 같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떤 때는 듭니다. 우리가 그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힘들다. 네. 저는 그거는 참 말이 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한국하고 미국이 동맹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에요. 미국 편이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누구랑 다투는데 미국이 그 둘이 다투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동맹의 한미 동맹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다툴 때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어서 힘들다, 또는 뭐 중립을 지키겠다, 또는 뭐 균형자를 하겠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채 한미 동맹은 있으나 마나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말하는 사람한테 한미 동맹 없어도 되냐면 또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밀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한미 동맹인 한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 있으니까 힘들다라는 말을 할 일단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려면은 미국하고 관계도 없어야지 중간에 끼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베트남 사람들은 뭐 그거 적응하는 거가 보통 빠른 게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인도, 베트남 이 세 나라의 연합이, 그리고 그 세 나라가 친미적인 정책을 쓰는 한 중국의 파워를 동양에서 능가하기 견제하는 때문에, 거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늠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한국이 어느 쪽으로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바뀐다 그러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아쉬운 거는 아닌 상황이 지금 점점 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변방으로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리고 지금 일본이 침미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베트남이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옛날에 적국인데 그것도 적국도 뭐 오래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75년에 전쟁 끝났으니까 기억이 생생한 거죠. 기억이 생생한 거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가는 거. 그것은 그거보다 더 큰 국가의 이 전략, 안보 뭐 이런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 브리진스키라는 교수가 이제 책을 썼습니다. 스트래티직 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앞으로 미국의 힘이 약화될 경우 그 가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전략적 상황에 처할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근데 한국은 그 경우에 세 가지 전략적 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중국에 그냥 가서 붙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밴드웨곤이라고 그럽니다. 학술 용어로. 그러니까 무서운 놈 등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독립과 자존을 잃지만 목숨은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고, 하나는 핵폭탄을 만들라. 그래서 이제 그 맞짱을 뜨는 거고, 세 번째는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하면 된다. 이 세 가지 옵션을 썼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의 국제정치학 관점은 네. 어떻게 일본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냐. 그런데 국제정치의 원칙은 제일 힘이 센 중국이 무섭다가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중국보다 힘이 약한 일본이 밉다라는 걸 가지고 국제정치를 하는 것이죠. 국제정치에서 그 안보 전략은 어느 나라가 무섭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어느 나라가 밉다가 아니라. 네. 미운 나라가 힘이 약하면 그건 적이 아니에요. 근데 친한 나라가 힘이 세면 그게 잠재 적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우리가 막 헷갈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브레진스키는 그 세 가지 옵션 중에 일본과 연합해서 중국의 맞짱을 뜨든지 중국 밑으로 들어가든지 핵폭탄을 만드든지 그 세 가지를 하라고 책에 써 있는데 네. 우리 기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책 나오고 한 반년쯤 지난 다음에 인터뷰했습니다. 네. 어떤 게 제일 좋냐 그랬더니 당연히 일본하고 하는 것이지라고 답을 했는데 그것이 국제정치학 교과서적인 답이 그겁니다. 네. 근데 지금 베트남은 교과서대로 하잖아요. 그죠? 적이었던 미국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새로 생긴 더 무서운 나라라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베트남 시민사회가 없어서 아직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어쨌거나 베트남 조야와 시민사회에서 감정적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그러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응집력이 뛰어나다고 그렇죠.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나라 가면서 조금 좀 거기는 반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일본한테 다 당한 나라들인데 뭐 우리가 좀 더 길게 더 오래 당했습니다만은 근데 예상 밖으로 반일이 거의 없는 편이고 반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그 군사 무장하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긍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그 나라들은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무섭지가 않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흐려져서 그런 것인지 하여간 지금 우리가 이 전략을 올바른 것을 만드는데 조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보여요. 지금 우리 월남을 보면 아주 특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있던 자리에서 조금 이제 이동해서 서 있습니다만은 그 독립문이라는 게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그 문을 헐고 그렇죠. 네. 중국 사신 거기 이제 지금 가면 기둥 두 개가 있어요. 네. 그 기둥 두 개는 그 위에 이제 그 기와장도 있고 뭐라고 그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위는 다 없어지고 기둥 두 개가 있는데 그 기둥 두 개의 문이 영은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영한다 할 때 그 영자에다가 은혜. 네. 은혜. 네. 그래서 중국 사신들은 그 중국에서 이제 올 때 저 서북 쪽에서 오니까 네. 고기를 통해서 서울 시내로 들어왔죠. 네, 무학제국의 홍제동 네, 이렇게 맞아요. 넘어가지고 들어오던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금이 거기까지 나가서 그렇죠. 네. 그렇죠. 머리 조아리면서 환영하고 그렇죠. 중국의 속국이니까 네. 뭐 중국하고 대등한 국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알면은 좀 놀라겠지만은 그 서양 국제 정책 중에서 전통 한중 관계는 국제 관계가 아니라고 보죠. 왜? 하나가 밑에 있으니까 네. 국제 관계는 적어도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세다 약하다를 떠나서 일단 법적으로 동등한 관계가 국제 관계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동등이 아니었으니까 법적으로 동등한 최초의 관계는 대한민국 건국 후에 그렇죠. 자유중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타이완으로 쫓겨나기 우리가 그 전입니다만 중국하고 법적으로 동등해진 것은 뭐 애써서 말하자면은 대한제국. 네. 대한제국이 셌을 때 우리도 황제였으니까. 아 그때도 네. 중국도 황제고 우리도 황제니까 일단은 격이 같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 의미에서는 1948년 건국 이후에 진짜, 수교를 그렇죠. 하면서 진짜 의미는 네. 진짜로 이제 동등해진 것은 뭐 우리나라 건국한 후 1948년 이후죠. 네, 그 이전까지는 뭐 그렇죠. 네. 그때 조선의 독립,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한 것은 청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라는 그렇죠. 의미. 청일전쟁 1895년에 끝난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맺은 조약 이름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로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도 상관없다는 그렇죠. 이렇게 의미지. 일본이 중국한테 네. 한국은 너희 속국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쓴 것이 조선은 독립국이다예요. 네. 그래서 그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명기가 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황제가 된 것이죠. 네. 그 전까지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독립문도 만들고 대한제국도 그때 수립을 하고 근데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네. 띄어낸 다음에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그 전략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이렇게 뭐 한국을 독립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띄어내겠다라는 그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아무튼 이번 그 미국의 베트남 그 무기 수출 금지 조치 전면 해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 베트남이 누구를 지금 상대해야 될 적으로 보는 겁니까? 중국이죠.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옛날에 적국이었던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있다라고 보는 네. 것이죠. 거기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과거의 감정이나 역사 같은 것이 큰 변수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현재 것이 아니다. 네.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의 영토,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삶 여기를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누군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그게 이제 국제정치학적 답은 이웃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네. 근데 이웃에 있는 강대국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에는 그 위협에서 뺍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미국을 위협으로 안 쳐요. 캐나다가 미국을 위협으로 안 칩니다. 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옆에 있는 강대국은 일본하고 중국이죠. 거기서 민주주의는 일본은 민주주의고 중국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안보 대상이 누군가가 그냥 나오는 거죠. 이건 국제정책 개론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을 적으로 보기도 하고 중국은 친구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국이 적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올바르게 지금 정리가 돼 있지 못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월남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에 맞는 거다를 그대로 보여주는 네. 그 행동을 지금 베트남이 보여주고 있죠. 매우 교과서적인 행동인데 그럼요. 네, 이게 결국 현실에서 실천으로 구현됐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